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 간의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한국당, 그리고 내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최후 통첩을 한 여당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최 교수님, 예. 이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놓고 네. 여야 4당과 한국당 간에 지금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상황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이미 여야 그 당시엔 자유한국당까지 다 포함해서 선거제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정개특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자고 했는데 국회가 마비되면서 뭐 어느 당을 지적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걸 마비를 시키면서 결국 선거제 개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사실 모든 당이 거의 합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와서 다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거제뿐만 아니라 권력 어떤 구조 자체도 함께 바꿔야 된다. 그런데 네. 두 가지를 함께 섞어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선거제부터 개혁하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텐데 예. 선거를 지금 얼마나 앞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 안에 선거구제가 개편이 안 되게 되면 예. 원래 그 다른 정당들이 다 합의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이대로 있다가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리고 맞습니다. 합의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 받지 않겠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미적미적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뭐 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가져가느냐 이것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결국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대신에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해서 소위 4대 1의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비례대표를 28석인가요? 28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국형으로 갈지 아니면 권역별로 갈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총궐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명분도 없고 의회 선거 원내 전략으로서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선거제도가 1, 2등이 거의 다 먹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봐도 1당과 2당의 정당 투표를 찍은 사람은 55%밖에 안 되고요. 45% 정도가 다른 정당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역구 제도는 1등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45% 이상의 유권자의 뜻이 사표가 되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는 정당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내 전략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내의 바른미래당과 같이 정책 안에 따라서 어느 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 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매우 큰 지금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 법안이 이제 사표를 줄이자는 취지가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쿠데타다, 독재 시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게 입법 쿠데타입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6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실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당만 특히 이렇게 1, 2야당 중에 한 당이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목리를 부리게 되면 아무 법안도 처리를 못하게 되고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런 구조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건 국회에 이미 법에 다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그 법에 명시돼 있는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구태타고 뭐 그게 무슨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 패스트 트랙을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야당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어찌 보면 압박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좀 나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논의에 나오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예.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쪽에 다 어떤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용어로 쓰기도 예.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 내년 총선에 만약 적용이 되려면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패스트 트랙에 올려놔야 330일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만 다음 총선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 중순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만약 반대를 하게 되면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패스트 트랙에 올려놔도 중간에 합의가 되면 그 전에도 처리할 수 있어요. 330일 전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양쪽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도 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다른 정당들이라도 합의를 해서 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에는 국민들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의석수 300석 안에서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요.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건 한국당에 그게 불리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뭐 불리하다기보다는 예. 지금까지 얻어오던 이득을 좀 내놔야 된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을 따로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동형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의 힘이 강합니다. 예. 근데 이 힘 강한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여소야대의 다당제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한 것도 사실 여소야대의 다당제였고요. 또 우리가 13대 민주화 국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청문회가 이루어졌던 것도 다당제 국회의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것도 사실 여소야대의 다당제 국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강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는 오히려 다당제 국회가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의원 내각제가 아니면 연동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런데 민주당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약이에요. 대통령 대선 맞습니다. 공약이기 예. 때문에 그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하셨고 민주당이 좀 약간 뒤로 빼는 듯 할 때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거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맞다고 생각하셨고 대선 때도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이 이익 일정 부분 좀 뺏기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정당들이 더 많은 득표를 올릴 수 있고 더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국민의 의사와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한 사람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많은 표가 사표가 돼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당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뜻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이고 또 다른 정당들이 다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이익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 12월 15일입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019년 1월 중에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를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그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또 1월 말까지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으며 이후에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해 버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또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상정 위원장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상당 부분 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첫 선거를 위한 그 선거법을 입법할 그 당시에는 아주 안타깝게도 여당이 날치기로 선거법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 개정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상기시키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저는 조금 더 책임 있게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구 획정이 일어나야 다음 선거에 도전하고자 하는 도전자들이 어느 선거구에서 내가 좀 뛰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도 좀 할 텐데 우리가 그래서 이 법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이전에 선거가 있는 날에 1년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선거법 개정이 무한정 늘어질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도전자들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지 않겠는가. 도전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항상 현직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현직 프리미엄을 좀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이게 예측 가능하도록 빨리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지지부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야 사당이 시한을 1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한국당이 이제 내일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게 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여야 사당끼리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진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중간에 만약 자유한국당 입장을 바꿔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있는 안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압박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다른 정당들이 그냥 이걸 안 하고 있으면 도리어 자유한국당이 더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다른 정당이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놔야 혹시나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을 경우에는 선거 있기 전에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다른 정당들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것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이후에라도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함께 논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선거구제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얘기를 저희가 이야기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한 법안을 330일 뒤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법안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거구제 말고도 9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 좀 짚어주시죠. 뭐 가장 그 여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립과 관련된 법과 그리고 검찰과 경찰 간에 있어서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다수결이면 얼마든지 법이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이 얘기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화가 나서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동의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330일 이후에는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과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야 3당만 가지고도 과반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법안들이 다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 원내 전략적으로도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로 원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한다라고 하면 원내에 자기들이 원하는 지지 기반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 쪽으로 지지 기반들을 다 밀어내고 자기들은 소외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법안들에서 더 많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포함된 법안들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가 실종된다, 너무 패스트트랙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예.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의나 논의에 나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져보자는 게 아마 여당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들의 어떤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3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만약 그러면 제1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게 되면 어느 법안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정당이 제1야당이 반대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럼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정쟁으로만 휩싸여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더 제대로 돌아가고 또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단 트랙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패스트트랙에 듭니다. 올린다는 의미는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권의 가장 큰 우군이라고 한다면 정의당과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무소속의 일부 의원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의원을 가지면 이미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라고 한다면 본회의에 결국 330일 이후에는 상정이 되는 것이고요. 상정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통과된 것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상 통과된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그만 것을 지키려다가 다 잃는 그런 우를 자유한국당이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나와서 논의에 참여를 해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이제 압박용으로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긍정평가가요 3%포인트 빠졌습니다. 최 예. 교수님, 이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예.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이 이제 제동이 일단 또 한번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앞으로도 논의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동이 한번 걸린 부분 이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작용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 젊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한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 문제가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지지율 하락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별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수치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뭐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이제 남성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해왔던 세 가지 정책의 축이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 정책의 축이 다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상당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북한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적폐청산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저는 조금 더 빨리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여성들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도 저는 그동안 2년 동안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특히 대통령께서 30%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내가 미세먼지를 다 마시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들도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유총 개학 연기 파문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러나 한유총의 경우에는 저는 정부 여당에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게 마이너스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들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할 게 바로 20대 남성 지지율입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20대 여성 지지율이 68%인데 반해서 남성 지지율은 지금 36%로 나오거든요. 젊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여러 분석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최 교수님께서는 뭘로 꼽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성평등 정책에 좀 더 무게를 두고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래 그 전에 이제 남녀 평등에 약간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원래 좀 기울어진 부분을 좀 바로잡는 과정인데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이제 뭐 안 좋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고용 부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성들 특히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아직 일자리가 많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남성들이 열심히 안 하고 남성들이 뭐 게임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여론에 올라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복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가질 요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찌 보면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그것들이 이제 특정 세대의 남성들한테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지지율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제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사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암암리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당론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특히 뭐 대변인 성명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던 게 사실인데 이것은 본인들도 여론이 상당히 싸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문제가 일부 지금 3건의 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건은 이미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의 대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일부 2건의 경우에는 또 뭐 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사면의 대상도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제약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면해라라는 소리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풀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 잘하는 게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일 텐데 오히려 입으로 하자 함으로써 국민과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를 안 하는 게 여론을 의식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탄핵 이제 2년을 맞아서 각 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한국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론 때문인가요? 저 여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이게 결이 다른데 제가 네.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지금 대표 같은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면 얘기를 좀 꺼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슬슬 꺼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 당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비박, 친박이 나눠져서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고 친박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론이 지금 만약에 탄핵을 부정하거나 탄핵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지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탄핵 문제가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유한국당이 그걸 부인하게 되면요. 다음 총선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상당히 좀 머뭇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탄핵에서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본인들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사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저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배박 논란도 있었고 네. 또 유영하 변호사가 뭐 전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이 만약 뭐 친박으로부터 뭔가 소외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만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친박의 지지를 통해서 어쨌든 대표가 됐으니 그 지지층을 좀 확고히 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말을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친박 세력의 그 세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의식해서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전대 이후에 태극기 부대, 이른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의 세력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일단 김진태 의원의 그 지지율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전당대회 분위기라는 것도 상당히 태극기 세력이 좌지우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소위 범보수 진영의 태극기 세력과의
또 연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세력은 매우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저는 한편에 있어서는 이해는 합니다. 결국 2017년 촛불 이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선조차도 댓글 조작으로 오염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게 전체의 85%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태극기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현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 정치사가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못하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뜻은 한 번 끝났고 현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냐 우리가 그쪽에 몰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태극기 세력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계속 한국 정치의 어젠다 특히 보수 정치의 어젠다를 과거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5.18 망언 논란 의원인데요. 자, 새 지도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끝내지 않으면요. 이건 다음 총선까지도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또 오늘도 사실 5.18 피해자분들이 와서 또 집회도 같이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대표나 아니면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으로 당선까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데 또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퇴를 하시면서 윤리위원장 새로 또 선임하고 그 과정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지지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당 윤리위원회 빨리 열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그냥 유야무야 시간 지나가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고요. 5.18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도 여러 번 정리가 됐고 모든 진보 보수 정권을 거쳐오면서 여러 번 이 문제는 정리가 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다시 꺼내가지고 망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문제를 또 그냥 유야무야 넘길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큰 후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지도부가 명심하고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망언 논란 의원들 징계안을 비롯해서 18건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최종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건 언제쯤에야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예상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그 19대 국회의 경우에도 총 뭐 30 몇 건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단 한 건, 그것도 이미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 한 건만이 징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리위원회가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또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래 여야의 다툼 속에서 우선 징계를 뭐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5.18 망언 의원 우선 징계도 뭐 불발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회윤리위원회, 그러니까 두 가지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있고 국회윤리위원회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박명재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다른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도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고 다른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5.18 망언 문제와 이 문제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명확하고 분명하잖아요.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다른 문제가 섞어가지고 소위 물타기를 하면서 이 징계를 계속 미적 미루게 되면요. 자유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징계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윤리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요. 당이 정말 이분들에 대한 징계를 할 의도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당윤리위원회에서 못 연 것은 자유한국당에만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박명재 윤리위원장이 유명무실하거나 국회 자정기능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민정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전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